2008년부터 갑자기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세계가 놀라게 됐던 거죠. 즉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에너지 업계들이 미국으로 몰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세계와 에너지 그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매번 이렇게 옆에 다른 분 계시다가 오늘은 한번 혼자 해보려고 하니까 되게 좀 낯설고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지구본 연구소가 이제 별도의 새로운 출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기존의 지구본 연구소 각 국가별로 나라별로 해드리는 이야기 말고 뭔가 좀 다른 게 더 추가돼야 여러분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국가의 틀에서 벗어나서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추적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꽤 좋아하는 새로운 주제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와 기술이 만들어가는 세계 이 정도가 될까요? 사실 에너지 문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하실 텐데 거슬러 올라가면 또 되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 간에 어떤 흥망성쇠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에 관한 책들은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좀 옛날 이야기들에서 좀 벗어나서 21세기로 확 시간을 당겨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지난 한 20년 사이에 에너지와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인기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좀 계속 이어나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에너지와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에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막상 잘 몰라요. 에너지 뭐지? 석유인가? 전기인가? 가스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에너지라고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힘이다.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무를 태워서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 에너지겠죠,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그 문명의 발전은 에너지의 발전과 그것을 어떻게 잘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게 다양한 의미로 인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연이 그때그때 주는 태양이라든지 풍력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지구가 만들어준, 시간이 만들어준 농축된 어떠한 힘을 에너지의 형태로 우리가 활용하면서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양한 에너지원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가는 저 놀라운 오른쪽 위로 갈수록 높아지는 그래프들이 어떻게 보면 인류가 다양한 에너지를 만들면서 사용하면서 성장해온 과정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경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세기는 누가 뭐래도 석유의 시대겠죠. 석유의 시대는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석유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정말 재밌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알려져 있지만 잘 안 알려진 대표적인 인사가 이제 인물이 윈스턴 처칠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윈스턴 처칠 맞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을 영국을 승리로 이끈 대단한 정치인이자 지도자로서 유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 당시 20세기 초반 세계를 지배하던 영국이란 나라를 그 전까지 익숙하던 석탄이 아닌 석유로서 새롭게 끌고 온 그러한 인물로서 기억을 해보면 상당히 다른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영국은 재밌게도 예전서부터 이제 의회 정치가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발언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13년 7월 17일자 영국 의회의 기록을 보면 처칠이 발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길게 여러 가지 발언을 했지만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석유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식량도, 섬유도, 그리고 영국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전까지 영국에서 풍부한 석탄을 가지고
대영 제국의 힘을 이루어왔는데 그것들을 영국에서 나지 않는, 영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지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석유로서 변화를 시키는 어떤 그러한 어마어마한 결정을 처칠이 했던 것이죠. 즉 대영 제국 로얄 네이비의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그러면 그 석유는 어디서 갖고 올까요? 당시에 영국령이었던 페르시아, 지금의 이제 이란, 이라크 이런 중동 지역에서부터 갖고 오게 되는 거였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동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 정치, 여러 분쟁의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러한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 1913년에 처칠의 저러한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간이 한 100년이 지나왔죠. 100년 사이에 참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100년 사이에 벌어진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이분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아실 수 있죠. 다니엘 예긴입니다. 다니엘 예긴. 그래서 황금의 샘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래는 한 3권 정도로 나왔던 책인데 절판이 돼가지고 중고책 시장에서 아주 원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팔리던 책인데 작년인가요? 다시 재작년인가? 다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권짜리 양장본으로 나왔는데 정말 재밌는 석유가 처음 만들어지고 석유 메이저가 어떻게 쭉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걸 둘러싼 국제 정치 흐름들이 너무나 재밌게 연출되어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다니엘 얘기는 지금도 이 석유와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흐름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더 뉴맵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너지, 기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충돌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새로운 책을 냈어요. 2020년 낸 책이고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까지 중간에 이제 쭉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되게 재밌는 책인데 아마 올해쯤 어디선가 번역을 누가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 같은데 이 책을 번역하고 계신 출판사가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책의 시작,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21세기 미국의 어떤 변화, 흐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쉐일 같습니다. 쉐일 오일도 있죠. 이 쉐일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뭔가 많이 바뀌었다. 저도 지구본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정작 그 쉐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과거에 오래된 그런 역사들은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 잘 모르는 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대한민국의 조금 아쉬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의학이라든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많이 이제 놀라게 됐지만 정작 서점에 나가서 우리가 의학 기술, 의학의 발전 이런 걸 찾아보면 다 옛날 19세기, 20세기 초반 이런 책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정작 우리가 지금 질병을 퇴치하고 이 현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거나 알려주는 책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21세기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쉐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시작은 어디냐? 우리가 항상 원조를 좋아하죠. 원조를 찾아 떠나다 보면 결국 미국 텍사스주를 찾아가야 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이제 35E 고속도로를 이제 따라서 여행을 떠나면 그 원조를 맞게 됩니다. 텍사스는 20세기 들어서 대규모 에너지, 특히 석유, 자이언트 같은 영화를 보면 잘 아실 것 같은 일확천금을 노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석유를 찾아냈죠. 21세기 지금 전혀 텍사스하고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 텍사스에서 이 쉐일이라는 21세기를 바꿔놓고 있는 어떤 새로운 주인공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텍사스에 보면 이제 폰더라는 마을, 지금 이제 보시는 지도에서 표시되어 있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지역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DC라는 정말 작은 동네, 한 인구 한 400명 정도 되는 작은 동네가 나타납니다. 이 동네는 사실 별다른 특징이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바꿔놓고 미국과 많은 나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쉐일 혁명의 고향이 바로 이 DC라는 작은 동네일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보이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제 그리핀 4호라고 하는 저 굴착장이죠. 보면은 석유를 캐는, 가스를 캐는 저 채굴 현장이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세일 혁명이 1998년 이곳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세계와 에너지, 그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특징이 없죠. 화면만 보시면 그냥 황무지에 그냥 전형적인 채굴 현장 이렇게 보실 텐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혁명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쉐일이라는 것은 이제 지질학적 용어로 보면 퇴적암이죠. 퇴적암이라는 것들은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압력과 열을 받아가지고 돌멩이가 된 어떤 그런 놈인데, 이 쉐일이라는 친구가 석유의 원천이라는 사실은 옛날서부터 잘 알려져 있었어요. 여기에 가스와 석유가 있다는 사실 역시도 잘 알려져 있었어요. 즉 여기에서부터 이 쉐일이라는 곳에서 석유 또는 가스가 만들어져서 이것들이 다른 형태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활용하는 석탄과 이제 석유가 됐던 거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이제 키친이다, 부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 쉐일이는 저 오른쪽에 이제 거무튀튀한 이제 저런 돌들은 밀도가 매우 높다라는 거죠. 밀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석유는 물론이고 가스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돌을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깨보면 그 안에 석유도 가스도 있는 거는 맞는데 이거를 캐낼 방법이 없는 거죠. 캐서 돈을 벌 방법이 없던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20세기 내내 이제 지질학이나 석유나 자원에 관한 교과서를 살펴보면 쉐일에서 석유와 가스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것들은 채굴할 수 없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기서 있는 쉐일들에서 나오는 가스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위로 쉐일에서 틈이 생기면 그것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죠. 쭉 위로 올라와서 덮개암을 만나면 거기에 이제 모여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시추를 해서 뽑아내는 것들이 전형적인 우리가 가스를 찾아내가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이죠. 즉 사람들이 석유나 가스를 찾는다는 것들은 그렇게 밑에서 쭉 널리 퍼져 있던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솟아오르는 것들이 위에 덮개암을 만나가지고 딱 모이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빨대를 꽂아 넣는 것이 일반적인 채굴 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못하러 그걸 기다려, 우리가 그냥 처음서부터 모이기 전에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것들을 공략하자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쉐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왼편 오른편 양쪽 끝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양쪽 끝에 이렇게 빨대가 2개 꽂혀 있죠. 저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해내는 가스 어떤 생산 방식인데 비해서 가운데 보시면 니은자로 꺾여 있는 빨간색 그 라인이 보이실 텐데, 그것들이 이제 쉐일을 통해서 우리가 쉐일층을 직접 굴착해서 석유를 뽑아내는 어떤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이제 이런 그림들에 익숙해진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발명은 누가 했을까요? 이 쉐일의 아버지, 쉐일가스의 혁명의 아버지라고 보통 부르는 분들은 이 조지 미첼이라고 부르는 왼쪽에 화면 왼쪽에 보이는 후덕하게 생긴 이 아저씨를 말씀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리스 혈통이에요. 이제 그리스계죠. 아버지가 이제 너무 가난해서 그리스에서 미국으로 호를 단신으로 넘어왔던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리스계 혈통의 사람인데 1919년생이어서 201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꽤 장수하셨죠. 꽤 장수하시고 본인의 꿈을 이룬,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이제 그런 아저씨이신데, 이 아버지는 1901년에 이제 그리스에서 미국으로 무작정 상경이 아니고 무작정 이제 이민을 오셨다가 갈베스톤이라는 이제 그 텍사스 해안가에 정착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정착해가지고 조지 미첼을 이제 낳았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조지 미첼은 이 텍사스 A&M 대학을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텍사스 A&M 대학에 들어가서 이 조지 미첼은 지질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지질학이라는 학문은 뭐 땅속에 있는 자원을 파내는 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텍사스 지역에 있는 이 A&M이라는 대학은 이쪽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고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학교였던 것이죠. 가난했던 조지 미첼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학교는 입학을 했지만 이 학비를 내기 위해서 친구들 옷 다림질도 해주고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도 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보스 기질이 있었는지 또 없는 살림에도 테니스 팀 리더가 돼가지고 친구들을 또 잘 이끄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섰어요. 그래서 텍사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석유를 캐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전공을 활용해서 지질 컨설팅 회사를 창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석유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찾아보세요라고 이제 알려주는 이제 이런 회사를 창립을 했는데 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1970년대 들어가지고 당시 세계를 휩쓸었던 성장의 한계라는 그 유명한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석유를 찾는 내가 에너지를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환경에도 내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 대기오염, 미국의 대기오염 상황이 매우 심각했는데 그 원인으로 꼽히던 석탄에 대해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가스 개발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가스를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텍사스는 이제 석유로 유명했지만 한편으로 1950년대부터는 이제 가스를 생산하는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석유가 훨씬 더 유망한 그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석유 메이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석유 재벌들, 대기업들은 주로 이제 석유를 찾는 데 집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벌들이 그 챙기지 못하는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독립사업자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사업자들이 미국 에너지 역사에 보면 항상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자들이 주로 이제 가스를 이제 공략을 하게 됐습니다. 왜? 당시에 천연가스는 아직까지 사람들 관심 받기였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어떤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뭔가 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지 미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석유를 찾다가 자기가 알던 친구가 사실은 이제 도박업자죠. 도박장을 경영하던 친구가 담보물로 아마 누가 이제 돈을 잃어서 대신 이제 맡겼던 채권이 아마 토지였던 모양이에요. 그 땅에 이 땅에 가스가 있다는데 너 한번 볼래? 맞아? 라고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스라는 산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쭉 찾아보니까 텍사스라는 지역에는 정말 가스전이 되게 많아 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스전을 탐사를 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에너지를 땅속에서 찾는 거는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를 이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 미첼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땅을 이제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 사들인다기보다는 임대를 하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광업권이 이제 있어가지고 내가 땅을 사게 되면 내가 어떤 땅의 소유주가 되면 그 땅 밑에 있는 지하 자원까지 이 사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를 해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 조건에 따라서 투지주하고 이걸 나눠서 나의 이득으로 삼을 수 있던 거죠. 근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넓은 땅을 확보하는 게 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지 미첼은 이제 친구들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도 찾아가는데 때마침 본인이 공부하던 A&M 그 대학의 교수가 에너지 대출 담당자 자리에 앉아 계시던 거죠. 알던 사람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뭐 언제 어디서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가 잘 풀리죠.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 조지 미첼의 가스전 탐사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태도를 보이고 돈을 대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가스를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54년에는 동쪽에 있는 시카고에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어떤 이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 흑백 사진에 있는 존재들이 이 조지 미첼과 함께 처음 시작하던 그 옛날의 이제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조지 미첼은 이제 가스도 찾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공급처도 찾다 보니까 이제 돈을 이제 차곡차곡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의 한계라는 어떤 이러한 책을 이제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환경을 직접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휴스턴 북쪽에 넓은 땅을 사들입니다. 한 44제곱마일 정도 되는 땅을 이제 사들여 가지고 우드랜드라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즉 본인이 직접 땅을 사들여서 내가 원하는 신도시를 내가 만드는 어떠한 그런 사업에 나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 사업자에서 이제 토지 사업, 뭐 부동산 디벨로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 근데 그 디벨로퍼가 단순히 돈을 번다기보다는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어떠한 그러한 땅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땅을 사들이고 그 땅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70년대에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우드랜드라는 이 지역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인구 11만 명 정도의 어떤 그러한 도시가 됐고요. 별도의 독자적인 타운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 인근에 있다 보니까 휴스턴하고 이제 합병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종종 나오는 모양인데 아직까지는 독자적인 구역으로 남아 있고 자꾸 이제 합병 이야기가 나오니까 2057년까지 이제 합병을 하지 않고 별도의 어떤 지역으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이제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넓은 녹지 그리고 고층 빌딩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지역이 이제 됐습니다. 즉 조지 미첼은 이제 어떠한 이러한 새로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 그 다음에 좋은 환경, 그 다음에 그것 사람들끼리 서로 도시를 만들어내고 가꾸는 어떠한 그런 이상향을 꿈꿨던 좀 그런 상당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도시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분양해서 팔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땅에 있는 뭐 나무 심기, 건물의 모양 이런 것까지도 하나씩 디테일한 모습들까지 잘 살펴보는 그런 상당히 관심이 많은 오지랖이 넓은 그런 관리자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앙에 저런 장터도 열리고 하면서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동생산 공동소유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미국의 도시인데 실제로 도시의 관리를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하는 그러한 도시가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미첼은 가스 사업을 1954년부터 이제 시카고에다 쭉 공급을 했는데 이제 1980년대가 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가스가 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확보했던 가스전에서 점점 가스들이 줄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곳에서 가스를 사서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가스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1970년대부터 미국은 이제 가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관심을 좀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이제 1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에너지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현재에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기 때부터 미국이 많은 투자를 해서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체 급한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 많은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대부분 당시로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 건데 이때 이제 미국이 관심을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가 석유뿐만 아니고 이제 천연가스였던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천연가스를 땅속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캐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이제 해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가스가 모인 곳을 찾기보다는 가스가 만들어지는 곳을 미리 찾아서 그 지역에서 가스를 뽑아내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셰일가스인 거죠. 그래서 1976년에 천연가스가 많이 묻혀있는 자원이 많이 묻혀있는 에팔레치아 산맥 그 동부 지역에 이 셰일층을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한번 시험 굴착을 해봅니다. 시험 굴착을 해보니까 가스가 나와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셰일가스를 통해서 셰일층을 파면 가스가 나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셰일층은 넓게 퍼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어느 지역을 딱 파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가스 양은 되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됐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이거를 개발하면 될 텐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들이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던 차에
이 미첼은 본인이 데리고 있던 지질학자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 논문을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써서 이제 아직 투고하기 전에 미첼한테 보여준 거죠. 그래서 미첼이 쭉 보다 보니까 채굴 방식을 변경을 하면 이 쉐일 오일이, 쉐일 가스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즉 위에서 이렇게 뚫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옆에서 쭉 뚫어 나가면 거기서 나오는 가스들을 쭉 모아서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뭔가 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답게 1981년에 이제 그 논문을 보고 난 다음에 자,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논문을 쓴 사람은 이제 제임스 헬리라는 이제 그 조지 미첼 밑에 있던 이제 지질학자였고, 이 논문을 잘 검토해본 다음에 이거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평생 가스를 생산해왔고 땅 밑을 들여다보는 일을 했던 조지 미첼로서는 한번 내 평생 새롭게 도전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도전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생산하는 방식 자체는 여러 번 뭐 잘 이야기가 됐지만, 치밀하게 돼 있던 쉐일층을 깨서 깨면은 그 안에 있던 가스들이 빠져나온다. 그럼 거기까지 쭉 뚫고 내려간 굴착 경로를 통해서 가스들이 모인다. 그러면 가스는 가벼우니까 위로 상승하니까 그거를 모으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지만 저 땅 속에 도대체 어떤 각도로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단단해서 가스도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의 치밀한 돌들을 어떤 식으로 깰 것인가 라는 문제는 이제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뭐 일단 도전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또 도전하는 것이 이제 미국 친구들의 또 특징인 거죠. 그래서 최초의 시험 채굴은 이제 그 바넷이라고 부르는 어떤 이런 쉐일층 지역을 이제 처음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넷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 지역에 처음 19세기 중반에 정착했던 농부의 이름을 딴 이제 동네인데, 20세기 초반에 석유를 찾기 위해서 온 전국에 땅을 뚫고 다니던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이 지역에 이제 쉐일, 검은색 유기물, 즉 석유나 가스의 원료가 되는 어떤 이런 유기물이 되게 많은 층이 있다라는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바넷 쉐일이라고 하는 이 층은 이제 5,000제곱마일 이상이고 땅속 한 1마일이니까 한 1,600m 정도 밑에 광범위하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도상에 보면 텍사스 지도에 이제 보면 북쪽에 해당하는 이제 이러한 지역인데, 공교롭게도 그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이제 쉐일을 이제 채굴하는 여러 이제 그 모습들인데, 가운데 보시면 큰 비행장 같은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비행기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즉 댈러스 공항이 이 쉐일층 위에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행기 안 다니면 땅 파서 석유나 가스를 캐면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지역 위에 지금 이제 공항이 놓여 있는데, 이 공항 밑에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가스와 이제 석유가 이제 묻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부러운 나라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깰 것이냐, 라는 문제에 이제 조지 미첼은 도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드릴로 깨서는 그 밑에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비용상 문제도 있다 보니까 수압으로, 물로 깨자, 강한 수압으로 돌멩이를 깨서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가스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개발한 것이 이제 수압 파쇄법이죠. 수압 파쇄법은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물로 돌멩이를 깨는 건데, 그냥 물로 돌멩이를만 깨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섞습니다. 물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모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흐르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겔 같은 요소들, 보통 이제 우리가 껌의 원료로 쓰는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제 같이 섞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섞어가지고 강한 압력으로 이제 분사를 하면 돌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깨지면 거기서 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인데,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런 쉐일을 이제 깨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돌멩이를 물로 깬다라는 어떤 이러한 방식은 1940년대부터 이미 채굴 현장에서 몇 번 이제 시도가 이제 됐었습니다. 즉 성질 급한 사람들이 저 밑에 석유층을
석유가 있는 곳을 찾다가 야 차라리 깨서 뭔가 나오는 거를 뽑자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들을 했던 거죠. 우리가 발명이라는 것들을 어느 사람 머리에서 완전히 새롭게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누군가가 한번 시도했던 것들을 다른 곳에 적용하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했던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으든지 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이제 발명의 일반적인 원리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860년대 19세기에 이미 이제 지금 폭약의 원료이죠.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용해서 땅 밑을 폭파시켜가지고 석유를 캐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제 20세기 중반쯤 되면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해놔가지고 이 넘치는 핵무기를 원자폭탄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생산할 수 뭔가 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땅 밑에서 지하 핵실험을 하고 뭐 핵실험이라기보다는 저런 이제 쇼일층에다가 핵무기를 터뜨린 거죠. 빵 터뜨리면은 땅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구덩이가 생기면 그 주변에 있던 가스들이 거기로 모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굴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제 실용성이 없던 걸로도 나왔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이 수압으로 물을 깨서 돌을 깨서 뭔가를 뽑아내겠다라는 방법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지 미첼의 그런 발명품은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이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947년 캔자스에서 이미 이제 최초의 수압 파쇄 실험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당시 이제 기록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00갤런 정도 되는 물에다가 휘발유, 모래 이런 걸 섞어가지고 한 지하 한 800m 정도 되는 가스전에다가 이거를 부어 넣어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가스가 있던 지역에 저런 식으로 땅 속에다가 이걸 뿜어서 주변 지역을 깨버리니까 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던 거죠. 즉 물과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땅 밑에 넣어서 강한 압력으로 쏘아내면 뭔가 깨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있더라 라는 것들은 1947년 그리고 이어지는 48년에 이제 확인을 했던 거죠. 근데 실용화는 되지 않았던 거죠. 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얻을 수 있는 생산량 증가가 별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순수한 물에서 시작해가지고 뭘 어떻게 섞어서 더 잘 깨고 잘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도 섞어보고 이것저것 계속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여러 화학 실험장처럼 섞어봤는데 이게 이제 금방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들은 쉽지 않은 일이고 수많은 실패를 이제 거듭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다 시간이고 더 중요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조지 미첼이 뭐 이끌던 회사 내부에서도 당연히 이제 비판이 제기됩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다른 데서 돈 벌어가지고 지금 다 엉뚱한 실험한다고 다 돈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만해야 됩니다. 당연히 주주들도 아니 왜 엉뚱한 데 계속 돈을 써?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지 미첼은 본인이 이제 운영하던 회사의 대주주였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잘 경영을 해오면서 회사 내부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제 장악력을 이제 잘 유지를 해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실험이 개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회사 돈을 빼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잠재우고 뭔가 새로운 분야로 나가기 위한 시도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도를 이제 해왔는데 문제는 1990년대쯤 되니까 가스 가격이 이제 매우 낮아졌어요. 가스 가격이 매우 낮아져가지고 미첼 에너지, 즉 미첼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상태가 상당히 이제 악화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첼은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비용 절감, 더 나가서는 이제 인력 구조 조정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정말 많은 꿈과 희망을 담아서 만들었던 우드랜드를 이제 5억 달러 정도의 이제 매각을 하면서 이제 비용을 조달하게 됐던 거죠. 자기의 많은 열과 성의가 있었던 지역들을 팔아서 돈을 메꿔서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투자를 했던 거죠. 그래서 뭐 본인 이야기로는 98년까지 한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3천억 가까운 돈을 이 셰일가스 개발에 이제 쏟아부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회장이 이렇게 열심히 나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고 하던 그 입장에서 보면 밑에서 누군가 이제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당시 미첼 에너지에는 이제 여러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지질학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던 이제
34살. 참 젊었죠. 젊은 스타인베르거라는 이 친구가 쉐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채굴 비용을 줄여야 된다. 근데 우리 채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라는 점에 착안을 했던 거죠. 왜 많이 들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그 쉐일에 섞어서 쓰던 이 구화검이라고 하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저 하얀색 가루인데 그냥 우리가 씹는 껌에도 들어가요. 많은 이제 그 식물성 재료인데 뭐 아이스크림, 버터믹스, 뭐 통조림, 면, 이렇게 우리 음식에 자주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콩과 식물에서 뽑아내는 물질인데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물질인데 이거 사용량을 줄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요소들을 막 섞어냅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돌파구들을 만들어내는데 점점 돈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1998년에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인베르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새롭게 배합한 어떤 그런 원료액을 과거에 비해서 느린 속도로 한번 분사를 해봅니다. 즉 그전에는 깨는 데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 깨다 보니까 가스가 나오는 것보다 깬 돌이 무너지는 게 더 빨랐던 거 아닌가 싶어서 변화를 줘봤던 거죠. 그래서 변화를 줬더니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쉐일 가스의 어떤 개발을 위한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쉐일 가스는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직으로 쭉 내려가다가 미리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자유롭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심지어 90도로 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해가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층에 도달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수압 파쇄 공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쭉 깨나가는 이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 미첼이 그럼 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1991년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게 드디어 쉐일 가스를 뽑아내기 시작했던 게 98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8, 9년 전에 이미 물리적으로 수직에서 내려가서 수평으로 각도를 바꿔서 원하는 쪽으로 이거를 뽑아나갈 수 있는 수평굴착 기법을 개발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정립을 했던 게 미첼의 공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스타인베르거의 어떤 그러한 새로운 혼합법, 그리고 분사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쉐일 가스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적 단계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평 굴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측량, 그리고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개발이 됐던 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눈 감고 무엇을 파서 어디로 가는 것도 힘든데 보이지 않는 땅속 밑에서 그것도 1000m, 1500m, 2000m 이런 깊은 곳에서 방향을 바꿔나가는, 원하는 쪽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장님이 손을 더듬어 가지고 원하는 지역을 정확히 찾아가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측량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내가 땅속에서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 그리고 정밀한 지질학적 분석, 그 다음에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한 모터의 개발,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만 가능한 어떠한 그러한 기술적인 도약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미첼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어떤 판단과 역량으로 만들어내서 결국은 쉐일 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쉐일 가스가 생산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뭔가 미첼이라는 사람이 에너지 업계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얼마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저 회사가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했네?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첼은 이제 기술도 개발하고 뭔가를 이제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여력이 이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넘겨야지. 누군가 이걸 받아줬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글쎄 그걸 해서 돈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매각을 하는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미첼은 이 시기가 자기한테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은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의 상태에 접어들었고 본인은 전립선 암이라는 것들을 알았던 거죠. 근데 자기 회사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서 회사를 팔고 싶었는데 회사를 사는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든 꾸려가 보자 라고 해서 매각 절차를 취소하고 계속 미첼에너지를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미첼에너지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번에너지라는 이 레리 니콜라스라는 이 사장이 곰곰 데이터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미첼에너지가 왜 이렇게 가스 생산량이 늘어나지? 저기 옛날부터 우리 다 알고 있던 가스전인데 가스라는 게 한번 생산됐다가 피크를 찍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쭉쭉 감소를 해야 되는데 왜 다시 늘어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다가 알게 되는 거죠. 미첼이라는 저 친구가 드디어 자기가 맨날 이야기하던 저 기술을 개발했구나. 쉐일에서 가스를 뽑아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기억을 떠올립니다. 맞아, 저 친구가 몇 년 전에 나한테 자기 회사 사라고 왔었는데 내가 그때 거부했었지 라고 해서 불이 나게 전화기를 집어들고 연락을 취합니다. 나 다시 당신 회사 살려고 그러는데 생각 있어? 라고 해서 결국은 그 기술과 회사를 이제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2000년대 중반서부터 미국의 천연가스는 급속하게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증가하기 시작한 이유가 새로운 기술도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기술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에너지 산업계 분위기는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왜? 미국 내에서는 뭐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 오염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석탄 대신 천연가스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미국 내에 알려진 천연가스 생산량으로는 그러한 증가량을 맞출 수 없다. 즉 미국은 더 이상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것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입을 해야 된다. 즉 석유에 이어서 가스까지 수입하는 어떠한 전형적인 에너지 수입국으로 우리는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2000년대부터 미국은 LNG를 이제 액화석유가스를 가까운 카리브해, 서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아시아 등지에서부터 이제 수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상으로 봤을 때 보면 2010년 정도 되면 그때서부터는 미국이 세계 최대의 LNG 수입 국가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부분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점에 2008년부터 갑자기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세계가 놀라게 됐던 거죠. 아까 미첼이 기술을 개발했던 게 98년, 99년 이때였던 거죠. 98년, 99년이 지나고 2000년, 2001년을 지나면서 미국의 어떤 셰일가스와 관련된 기술력이 축적이 되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증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이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너도나도 셰일가스 개발과 공급에 나서면서 2008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 정도부터 폭발적으로 천연가스 생산량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을 하고 에너지 업계들이 미국으로 몰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미국의 어떤 이런 셰일가스, 셰일 오일에 대해서 투자를 늘려나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이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셰일을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석유나 가스와는 다르다는 것들을 이제 개발자들은 알게 됩니다. 즉 보통 석유나 가스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생산하면은 생산량이 확 치솟고 그것들이 어느 일정 기간 쭉 유지가 되다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는데 셰일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생산량이 바로 피크를 칩니다. 피크를 딱 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낮아지는 게 아니고 확 떨어져요. 반비례 곡선처럼 급격히 낮아지는 거죠. 즉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옆에 옮겨가면서 새로운 지역들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넓은 땅을 찾는 게 필요하다. 아파트도 아니지만 아파트를 짓는 부동산 디벨로퍼는 아니지만 셰일가스를 찾기 위해서는 생산하기 위해서는 넓은 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고 땅을 누가 확보하느냐 하기 위한 경쟁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셰일 같은 경우는 많은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개발하면 금방 이게 단기간에 생산하고 떨어지는 어떤 이런 단점은 있죠. 하지만 장점은 뭐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보통 일반적인 가스나 석유 같은 경우는 뭐 짧아도 3년, 길면 5년씩 걸리는 데 비해서 셰일 같은 경우는 짧으면 한 2, 3주, 길어도 한 두 달 정도면 새롭게 생산해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차이가 기존의 가스랑 석유와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미국과 석유의 가스 매장량은 이제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 전까지는 내 자산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쉐일이라는 것들을 뽑아내서 경제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돈이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2019년쯤 되니까 미국 정부가 평가하기로 2002년에 비해서 한 10몇 년 사이에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게 된 거죠. 원래도 깔고 앉은 게 많은 미국이 정말 노다지를 터뜨린 이러한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생산량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가격이 비싸지니까 너도 나도 들어와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물량이 증가하고 물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아지니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면 그러면 안 되니까 망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스, 석유 이런 물질들은 누구나 다 원하는 물질들이었던 거죠. 즉 누구나 원하는 물질이 갑자기 싸진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91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컴퓨터 가격이 지금 보면 참 한숨 나오는 가격이 성능의 그 컴퓨터였지만 대당 한 3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몇십만 원짜리 컴퓨터가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필요했던 물건이 갑자기 싸지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대상이 또 대폭적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발전 이런 곳에서 가스를 아낌없이 뗄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미국은 에너지를 둘러싼 전반적인 산업, 그 더 넓게는 제조업, 산업 전반의 어떤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잘 나타납니다. 석탄의 몰락, 그리고 천연가스의 부흥,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던 거죠. 미국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에팔레치아 산맥 주변 지역에 석탄이 상당히 많았던 이제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와 80년대에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석탄을 적극적으로 생산을 해서 석탄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광부, 광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은 비교적 행복한 시절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천연가스는 매우 귀한 존재로 취사나 깨끗하게 청정 에너지였기 때문에 이거를 발전으로 쓰는 것들은 너무 낭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규제를 하던 어떤 그러한 시기였던 거죠. 그러던 천연가스가 2000년대 중반을 오면서부터 급속하게 이제 사용 빈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석탄, 코올 같은 경우는 내려가게 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2000년대 미국의 에너지 활용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으로만 눈을 돌려보면 석탄의 몰락과 가스의 급성장은 이제 분명한 이제 대조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2007년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전력 생산의 한 절반은 석탄이 생산하고 있었는데 2019년쯤 되니까 이것이 4분의 1 정도로 반토막이 납니다. 반면에 천연가스는 한 전체 전력 생산의 한 40% 정도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변화냐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1990년대 이후에 경제 규모가 한 2배 정도 2010년쯤 되면 2020년 되면 30년 사이에 경제 규모가 2배 정도 늘어났던 거죠. 연평균 한 2%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30년 사이에 경제 규모가 2배 늘어나는데 이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수준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내야 돼.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미국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 거죠. 즉 경제력은 2배로 늘어났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과거로 수준으로 내려갔다. 즉 경제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국의 셰일가스들은 이제 보여주게 됐던 거죠. 이런 역할을 했던 것들은 뭐 두말할 거 없이 천연가스, 셰일에서 생산된 셰일가스가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가스만 뽑아내냐? 아니죠. 이제 석유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석유는 또 어떻게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가스와 석유가 넘쳐나는 미국은 그 다음서부터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됐는지 여러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도 많이 떠들었던 만큼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코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래도 한번 다시 되짚어보자 라는 의미로 이 셰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짧으면은 글쎄요 한 15번 뭐 길면은 한 30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에너지가 바꿔나가는 어떠한 세상 여러가지 기술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즐겁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